하는 그 경기대학교의 이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날씨도 화창한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고생하십니다. 오늘 그 세미나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그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무슨 지식을 쌓았잖아요. 근데 사실 직장에 다니면서 뭐 어디 가서 뭐 학교를 같이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미나라든지 포럼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골재 쪽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드문 예 같아요. 사실은 이런 게 뭐 학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간혹 있는 일이지만,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늘 골재협회에서도 나오셨지만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관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자리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런 자리를 오늘 만들어주신 광산주공의 이종구 사장님께 감사의 뜻으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세미나를 열려보면 세미나를 준비하는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좀 번잡하고 복잡하고 연락도 해야 되고 또 비용도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고 뭐 이런 저기도 하는데, 오늘도 그 업계의 그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이종구 사장님께서 투자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제목이 이상해요. 골재는 무엇일까요? 골재 모르시는 분 없죠. 골재가 뭔지. 그죠? 근데 제목이 골재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사실 이종구 사장님한테 제가 강의라고 할까? 강의를 제목을 뭐로 할까에 대해서 그냥 뭐 골재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고 났는데 막상 하려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다 아시는 거고 골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내용을 조금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컨텐츠인데, 우선 골재 산업의 관련 동향은 어떠한가라는 거에서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총괄 주제인 골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재 종류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골재가 가져야 할 특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당연히 수준 높지 않게 우리가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해요. 제가 이력서를 이제 많이 써왔어요. 뭐 어디가 무슨 신청서를 낸다든지 할 때도 이력서가 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내라고 그래요. 사진. 근데 제가 그 전에 찍은 거 사진 중에서 나름 가장 괜찮다라는 걸 골라본 게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좀 선글라스 쓰고 좀 버릇없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 여권을 갱신했을 때 찍은 사진을, 요거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요것도 조금 만졌어요. 조금 만졌습니다. 사진관에 가서 뽀샵으로 살살 그러면 피부도 좀 매끈하게 보이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물은 절대 손 안 댔어요. 실물은 이종구 사장님 믿습니다. 하셨죠? 오늘 점심 맛있게 하셨죠? 자,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서 이제 골재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제 양력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이름은 이도헌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없네. 이름은 이도헌입니다. 한자로 쓰면 오얀리 씨에다가 길도자에 법헌자를 써요. 자, 아버님이 원래 제 이름은 이 이름이 아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이름을 개명을 해서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법의 길을 가야 돼. 너는 판사가 돼야 돼. 이렇게 해서 도헌, 길도자에 법헌자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까워요. 그 출신이 예산사교라는 데인데 병역 필했습니다. 그것도 육군 중위를 필했어요. 요즘은 그 당대표 하시는 분들 중에 이해찬 씨 보고 그 신한국당에 누구더라? 황교안 씨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그죠? 저는 군대 필했습니다. 육군 장교로 필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젊은 남자는 군대 다 가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절반도 안 갔어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왜 빠졌는지 어떻게 빠졌는지 분명하게. 학력은 제가 81년도에 동국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건설회사를 조금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안 되겠다. 난 노가다를 현장에서 뛰기는 싫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기를 그때 만든 건데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석사 과정으로 박사 과정을 일본의 동북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호쿠 유니버시티인데 거기에서 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1992년서부터 2017년 12월까지 도시주택공사 LH공사 아시죠? 거기에서 완전히 꽉 채운 26년을 근무를 했고 우리는 한 번 가면 안 옮겨요. 그게 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바꿨습니다. 지금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장 한 번 했으면 좋았을 걸. 회사 운영을 한 번 해봤으면 좋았을 걸. 남자로 태어나서 이런 게 굉장히 아쉬움이 사실은 많이 남아요. 근데 지금 허전히 또 전부 교법작업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주대학교 건축학부의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이상 제 양력을 소개를 마치고 지금까지 제가 오늘 골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골재에 대해서 뭘 한다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들을 소개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왜 LH공사에 옛날에는 대한주택공사예요. 주택공사 출신인데 주택공사에 들어가서 처음에 그 당시에 회사 문제가 굉장히 컸었어요. 회사 세차하지 않은 회사를 써서 뭐 아파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 등에서부터 그래서 회사의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염분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염분 함유량 기준 같은 것들을 국토 기준 같은 거 마련을 하고 뭐 이런 연구들을 쭉 했어요. 그리고 제염 시설에 대한 것도 새롭게 개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많으신 분들하고 관련이 많은 부순모래에 관한 걸 연구를 했어요. 이종구 사장님 게 제가 19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그래요. 94년 후반기쯤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부순모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일부 연구를 해가지고 일부를 자원공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그걸 보시고 이종구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벌써 25년 이렇게 됐네요. 만 25년. 이제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데 25년쯤 되면 저거 나이도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좀 잘생겼기 때문에 조금 안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부순모래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부순모래를 개발하기 시작한 때예요. 쌍용하고 삼표하고 이런 데서 개발을 시작한 때예요. 양주석산에 뭐
그 봉제석산, 양주석산 뭐 이런데 우신석산 이런 데서 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부순모래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써봤으니까 안 써봤으니까 사용자들이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택공사에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주택공사 시방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저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연구를 몇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것이 그 부순모래의 생산 시설, 생산 시스템, 뭐 크러셔가 됐든지 스크린이 됐든지 뭐 수처리 시설이 됐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국적인 조사도 하고 실제로 나오는 품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품질 조사를 쫙 했어요. 전부 그때 조사한 게 72개 석산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현황이 이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했고 마지막에 그 품질 관리 지침을 만들고 현장 시범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해요. 사실 이게 뭐 제가 자랑이 아니라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부순모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최초일 것이고 그 뒤에 이만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청주대학 한청 교수님 이외에. 청주대학 한청 교수는 제가 한 바로 직후에 한 1년쯤 이후에 이제 이런 연구를 해서 95년도 이때쯤 해서 윤기훈 박사라는 아시아시멘트의 아시아가 아니고 뭐지? 아시아레미콘의 아주레미콘의 윤기훈 박사가 그걸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한 그래서 이런 게 바탕이 돼서 지금까지 부순모래가 잘 활성화돼서 사용이 되게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아마 틀림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는 순환골재라는 거, 그 폐콘크리트를 떼서 그 골재를 만들어서 요즘 많이 사용을 해요. 콘크리트용으로는 잘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도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순환골재 만드시는 분, 업체에서 오신 분 계세요? 순환골재 있어요? 서울에 있는 순환골재도 좀 그러면 선별파쇄업 하시는 업체, 선별파쇄. 그럼 산림골재, 그럼 하천골재, 육상골재 하시는. 대체로 다양하시네요. 근데 순환골재가 이제 안 쓰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더군다나 콘크리트용으로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순환골재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우선 이 연구를 할 때 폐콘크리트, 건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처리 방법에서부터 쭉 그리고 순환골재를 만드는 방법, 생산 방법, 그리고 실제 만들어진 순환골재의 품질 특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쭉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제 그런 제도 같은 걸 만들었는데 순환골재 인증제도라든지 막 이런 것들, 그 품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때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연구들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뭐 직장도 그만두고 해가 별로 찾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새겨 들으세요. 별로 찾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직장에 나오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에는 정책 연구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국토부의 그 제6차 골재 수급 계획이라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골재 수급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어떤 골재는 앞으로 얼마만큼 공급하고 수요는 어느 정도일 것이고 뭐 이런 걸 예측하기도 하고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또 끝난 건데 요즘 환경부에서 건설 폐기물 순환골재 같은 걸 활용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 건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한 1년에 그 골재 관련 연구들인데 학계에 계신 분이나 뭐 어디에 계신 분이든지 간에 골재에 관한 연구를 한 그것도 상당히 작지 않은 프로젝트를 이 정도 많은 숫자를 한 사람은 거의 드물 거예요. 아까 조금 이종구 사장님이 이 세미나 시작하실 때 제 소개를 좀 했다면서요? 국내에서 골재에 관한 한 뭐 1인자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한청기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한테서 신뢰되는 말씀인데 아무튼 적지 않게 했어요.
그 골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생산 쪽에서는. 근데 활용 쪽에서는 제가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너무 많이 지났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골재 산업 관련 동향. 골재가 쓰이는 용도는 주로 건설 분야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골재 산업의 관련 동향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이 기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가 예산이 책정이 되죠. 정부 예산, 나라 살림. 그 편성할 때 13개 부문으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 중에 그 편성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얼마만큼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라는 표를 지금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2019년도 총 예산이 작년보다 40조가 늘었어요. 40조. 작년에는 428조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429조입니다. 올해 예산이. 그 전에 조금 더 정점률 총 예산은 쭉 매년 증가를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SOC 예산은 19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돼요. 분야별로 이렇게 보면 대체로 보면 2016년부터 쭉 보면 다른 분야들은 특히 보건복지노동, 그 교육, 지방의 이쪽은 계속 최고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낮아지는 곳이 있어요. 이거 어디죠? 문화체육관광인가? 그리고 SOC 이거는 뭐 그냥 다행히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예산은 SOC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40조나 총 예산이 40조나 늘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럼 매년 SOC 예산이 이 점유율이 지금 현재 4.2%잖아요. 2016년도만 해도 5.9%였어요. 쭉 계속 점유율은 하락을 해왔어요. 총 예산에서 SOC 예산은 계속 감축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겠지. 떨어지겠죠. 자, 그럼 건설 투자는 어떻게 됐을까? 건설 투자는 보통 건축 부문하고 토목 부문하고 나눠서 이렇게 집계를 합니다. 토목 부문은 대부분의 많은 양이 정부 예산으로 수행이 돼요. 공공시설물이니까 도로가 됐든지 간에 교량이 됐든지 간에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정부 돈으로, 아까 SOC 예산 있잖아요. 그거로 수행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계속 줄어왔다. 계속 줄어왔다. 다소지만. 근데 총 투자는 꽤나 많이 늘어왔어요. 꽤나 많이. 왜? 주택 부분 때문에 많이 늘어왔어요. 상당히 많이 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SOC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총 투자는 어떨 것이냐라는 것은 예단하기는 어렵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많이 성장 증가가 될 것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자, 건설 업체 현황인데 이거 조금 이제 재미난 현상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게 데이터를 한번 모아본 거예요. 국토부의 자료를 보니까 건설 업체수가 2011년도에 거의 6만 2천 개에 가까웠었어요. 지금은 5만 2천 개 정도가 됩니다. 1만 개 정도가 줄었어요. 부도 업체 수가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 여기서 하면 되네. 업체 수가 5만 한 10천 정도에서 지금은 6만 한 3, 4천 정도 개 정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줄어든 척하다가 2013년도부터 쭉 업체 수가 계속 많아져요. 그리고 근데 부도 업체 수를 보면
쭉 감소가 되죠. 감소. 요게 숫자입니다. 부도가 1년에 한 200개 정도 되다가 지금 한 40개 정도가 부도가 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사업 투자를 불확실한 거는 아니다. 경영의 안정화가 우선이다. 라는 투자 전략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업체 수가 이렇게 증가한 거는 별로 할 일도 없으면 뭔가 이제 법인을 하나 설립하게 돼요. 네? 조그만 법인 하나 설립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아마 업체 수 증가는 있을 것이다. 하여튼 재미난 거는 이런 뭐 부도업체 수가 감소가 많이 돼 간다라는 이런 경향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가 돼요. 레미콘은 어떨 것이냐? 레미콘은 당연히 아까 총 건설 투자가 계속 늘어왔으니까 레미콘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예? 당연히 늘어났어요. 당연히. 근데 요즘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언젠가부턴가 내가 한 2010년도 이전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 올해는 힘들어. 내년엔 더 힘들 거야. 건설 분야는 계속 감축되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한 것도 많은데 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항상 힘들다고 얘기했어. 그죠? 그런데 막상 아까 건설 투자도 늘어났고 레미콘 수도 출하량도 계속 늘어났어요. 계속. 내년에는 어떨 것인가? 올해는 2018년도는 출하량이 조금 떨어졌어요. 내년도도 예측을 하는 것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는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이런 것 건설 경기도 그렇지만 건설 투자도 그렇지만 레미콘 출하량 이런 것도 건설 경기나 건설 정책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예? 뭐 신도시 하나 건설한다 하면 막 일어나게 나면 뭐 이러니까 그래서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크게 드러나기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럼 골재 쪽에서 보면 골재 쪽은 골재 채취업체가 현재 등록업체가 여러분들 뭐 저보다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국내 골재 채취업체 수가 1,480개 정도 된다. 송 팀장님 맞아요? 그런데 등록 그 사업장이 한 2,04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업체당 1.4개 정도의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그림을 보시면 종류별로 어떤 수중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 선별파쇄, 선별세척 이렇게 6종류로 나눠서 업체 수를 보면 선별파쇄 업체가 거의 50%에 가까워집니다. 45.2%. 그 다음에 선별세척 업체가 그 다음에 많고 우리가 그래도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산림골재는 20% 정도밖에 안 돼요. 20% 정도. 그러면 이제 2017년도에 골재의 종류별로 어느 것이 많이 공급이 됐고 어느 것이 조금 줄어들고 했느냐 적으냐 이런 걸 한번 살펴봤더니 이게 골재의 전골재, 공구골재를 합한 총괄적인 그 공급량인데 산림골재하고 파쇄골재가 합해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바다골재가 한 11% 정도, 하천 육상이 나머지 한 3, 4%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모래만 보면 비교적 산림골재하고 파쇄골재 선별파쇄 골재를 생산할 때 모래로 많이 생산을 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런데 모래로 많이 생산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모래에서 가장 공급량이 많은 게 선별파쇄 모래예요. 현재. 그 다음에 부순 모래가 많을 줄 알았죠? 저도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아니에요. 선별파쇄 모래가 훨씬 더 많이 공급돼요. 그 다음에 부순 모래가 25% 정도 이렇게 공급이 돼요. 그리고 다행히 그래도 연안 모래라든지 이지에트 모델 이게 회사인데 이게
한 25% 정도를 차지해요. 거의 뭐 산림골재하고 거의 맞먹는 양이 공급이 됐어요. 2017년도에. 근데 나머지 하천골재나 육상골재도 한 8% 정도 이렇게 대체로 비교적 골고루 일정량씩 공급이 되어 왔어요. 그러나 자갈은 안 돼요. 굵은 골재는 안 돼요. 굵은 골재는 산림골재하고 파쇄골재, 선별파쇄골재 그 두 가지가 98%를 차지해요. 나머지에서는 거의 이제 공급이 안 되는 양이다.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017년도엔 산림골재가 좀 많았었고 파쇄골재가 좀 적은 상태였어요. 근데 요 밑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골재원별 공급 계획량이 아까는 산림골재가 총 공급량이 좀 많았었어요. 네? 요 기타 이제 선별파쇄를 포함한 것들인데 이제는 2019년도에 공급 계획량은 기타 골재가 많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래하고 자갈하고 비교는 자갈이 약간 많은 정도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현황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는 골재를 모르신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고 이름이 이도헌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한번 져졌다가 이름을 개명을 해서 이도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골재를 영어로 그 나타내면 애그리게이트잖아요. 그게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를 보니까 그렉스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 어원이 출발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이 때 이런 뜻이래요. 거기에 에드가 붙여지고 거기서 그다음 게 에드 그레고는 무리를 짓는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아그레고라는 게 됐는데 그것이 나중에 변장돼서 아그레가투스 뭐 이런 식으로 됐대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애그리게이트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어원은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자료를 보고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용어를 보면 미국은 뭐 애그리게이트라고 해요. 근데 프랑스에서 보면 프랑스는 아그레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그레가 발음은 제가 책임 못 지는 발음 이사장님 맞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그레가인데 이게 집합 그리고 모여서 하나의 집단이 되는 것 이런 뜻이래요. 아그레가 이게. 근데 또 하나는 그라뉴라 이런 이 단어가 있대요. 요거는 입자 알맹이를 하나의 골재 하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입자 세립화된 것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그라뉴라래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골재하면 요 그라뉴라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근데 요거는 바로 이제 입상 재료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근데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애그리게이트의 독일어인 아그레가트 뭐 이런 게 있대요. 아그레가트 이게 이런 용어가 있는데 독일에서도 또 하나의 명칭이 있대요. 스슈라크 발음 좀 해보세요. 스슈라크 이런 용어가 있답니다. 요게 골재라는 뜻이래요. 근데 요게 용어가 뭐 할증하다, 뭐 추가, 뭐 하다 이런 뜻이라 뭐 증량제 같은 이런 개념의 용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용어가 뭐 그라뉴라, 뭐 스슈라 이런 용어가 그 독일이나 그 프랑스에서 쓰인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골재라고 했잖아요. 골재 가만히 생각하면 뼈대를 형성하는 재료잖아요. 뼈대, 골격을 형성하는 재료. 그게 골격의 재료, 골재. 정말 잘 표현을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또 골재를 얘기를 하면서 분체라는 것하고
같이 이게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분체라는 것은 입자 가는 것이잖아요. 예, 가는 것, 시멘트라든지 플라이애시라든지 뭐 이런 뭐 밀가루 뭐 이런 거 다 분체잖아요. 분체인데 이 뭐야 입상 재료라는 것은 분체보다는 좀 입자가 굵은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분체는 이 움직이는 거동이 입상 재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물이라든지 액체나 기체와 같은 이런 유사한 거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이제 거동을 다른 독특한 거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학문이 별도로 분체공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학문. 그럼 골재의 입상재료의 골재 중에서도 모래같이 모래부터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분체로 취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될 거고 자, 골재란 무엇인가요? 골재의 정의에 대해서 골재 채취법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 지하 등 자연 상태에 보존하는 암석 그리고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 공사의 기체 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골재 채취법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KS 표준에서는 골재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콘크리트용 골재에 대해서는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여기 KSF104 콘크리트 용어에서 보면은 이렇게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및 물과 반죽 혼합하는 모래, 자갈, 부스돌, 기타 유사한 입상의 재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뭐 콘크리트 표준 시공사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골재라는 거 복잡하게 설명을 해도 몰라요. 뭐 두 줄, 세 줄 이렇게 적었는데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의를 다시 간단하게 해보니까 자연작용이든 인공적이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유사한 광물질의 입상재료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예요? 골재는 역시 그냥 골재예요. 골재.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골재는 어떻게 이용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를 역사를 한편 살펴봤어요. 옛날에는 인공골재가 없었으니까 무슨 골재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다 천연 골재였단 말이죠. 뭐 강모래나 강자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었죠. 옛날에 공기 우리 어렸을 적에 바다 뭐 시커매 가면서 이제 공기 놀이 많이 했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뭐 했어요? 다 차고 다녔어. 뭐 공기돌 그죠? 해방군 역할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고무줄끈기도 많이 했고 많이 했어요. 하여튼 공기놀이에 우리가 골재도 사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게 대구 박물관에 있는 유기 그릇의 전시장에 있는 사진을 캡처한 건데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 저희 집에도 노쇠로 된 그릇들이 많았어요. 식사하는 뭐 밥 공기에서부터 반찬 그릇도 그렇고 심지어는 세숫대야 이것도 노치였고 요강도 노치였어요. 그리고 화로 이런 것도 화로는 철이었었네. 그리고 깽갈 이런 거 다 노시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두다 보면 시커멓게 오래 쓰다 보면 좀 시커멓게 변해요. 뭐 이끼가 깨듯이. 뭐 오래 그냥 방치해두면 녹이 슬어요. 파란색의 녹이 슬어요. 이거를 닦는데 어떻게 닦냐면 집스라기 있잖아요. 지푸라기 이렇게 접어가지고 거기다 가는 모래를 넣어서 그거를 닦으면 끝내주게 반짝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모래가 쓰였잖아요. 그리고
시냇물 수지정화라고 했는데 골재가 하천에 골재가 있잖아요. 그것이 수지정화 작용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엄청나게 잘해요. 옛날에 시골길은 비만 오면 엄청 질어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자갈을 그 냇가에서 그 모래나 자갈 하다가 이런 데 뿌리고 이렇게 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거는 냇가에 있는 이런 모래나 자갈들이 수질정화 작용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 안악내들은 이렇게 시냇가에서 기봉도에 빨래터라는 이런 그림을 잘 하잖아요. 이런 빨래터에서 이렇게 빨래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골재의 덕분이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생활과 아주 친근한 재료로 우리가 골재를 와 같이 생활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나는 골재하고 친해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나는 뭐 골재 좋아, 골재 친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는 천연물의 자갈에다가 인공물의 자갈 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없으면 안 돼. 그죠? 콘크리트, 아스콘, 뭐 공장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댐, 교량, 도로, 주택 빌딩 뭐 이런 도시나 주택, SOC 이런 건설을 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돼버렸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는 기간시설이나 생활기반시설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초재료다. 실제적으로 양으로 따지든 비용으로 따지든 시멘트보다도 훨씬 중요한 재료거든요. 근데 시멘트는 많이 국가적으로 관리도 하는데 골재는 그런 거 사실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골재는 콘크리트에 제일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어 왔는지를 한번 보면 이제 사용 예인데 저는 인천대교 뭐 이런 것들 건설했잖아요. 고속도로 중에서 콘크리트로 만든 데 아스팔트가 아니고 콘크리트 만든 데 곳은 최초가 팔별고속도로예요. 그 뒤에 뭐 중부고속도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지만 고속도로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송도에 가면 LNG 탱크라는 거 있어요. 그 탱크 요 벽면 둘레가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보통 한 2m에 2.5m 벽 두께가 뭐 이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콘크리트가 많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건 다 토목 구조물이야. 건축 구조물도 당연히 우리 주택 대부분 다 콘크리트를 줘요. 강제로 철로 지으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다른 특성도 별로 안 좋은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건축물이 세계적으로 보면 누가 더 높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까? 그 경쟁을 최근에 많이 해요. 지금 그 사우디 제다에 건설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원래 2019년도 올해 준공 예정에서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요건 1,007m. 그다음에 중국 후난성에 있는 공중도시 스카이시티라는 데인데 요거는 838m. 아직은 준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이건 뭘까? 아시는 분? 현재 가장 높은 빌딩 세계에서. 요거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가보신 분 많으실 텐데 두바이에 가면 부르즈 칼리파라는 호텔이 있어요. 이게 828m입니다. 두바이 가신 분들은 여기서 기거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보셨을 거예요. 훌륭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게 뭐죠? 데일옵터월드 미국 몇 미터?
0m. 817m요? 거기까지는 안 가요. 거기까지는 안 가. 옛날에 뭐더라? 영화가 있었는데 오맨이라는 영화 있잖아. 오맨. 좀 여름에 보면 서늘한 이런 영화인데 거기에서 육자가 나와요. 그래서 666 이렇게 뭐 이런 나오는데 관계는 전혀 없지만 제1롯데월드의 높이는 5자 세계, 5자 세계, 555m, 123층의 건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555m 이걸 옆으로 늘어났다. 우리 고등학교 체력장 할 때 1000m 달리기 하잖아요. 운동장 몇 바퀴 돌잖아요. 555m만 해도 그거의 절반 500m면은 차로 가도 엄청 한 차 가요. 그죠? 그 정도 높은 건물입니다. 사실 이게 현재는 세계에서 6번째 높아요. 현재. 그래도 이 브루스 칼리파보다 300m나 나죠. 그죠? 다음 건물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요 대만 타이베이 가면은 요 101 타워라는 게 있어요. 이거 타이베이 가면 다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말레이시아의 KLCC 빌딩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극동 건설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해서 쌍둥이 빌딩인데 하나는 우리나라 그쪽이 참여했고 하나는 일본에서 쓴 거예요. 요거 두 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건데 KLCC는 굉장히 유명한 빌딩이었죠 당시에. 그래서 저게 뭐 세계 최고 높이였었던 게 한 7년인가 이 정도를 했어요. 타이베이 요번에 101 타워는 그 바로 이전에 가장 높은 빌딩이었는데 한 4년간 세계 최고 빌딩이었어요.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잖아요. 요건 지금 현재 세계 한 10몇 위쯤 될 거예요. 한 15위나 20위 정도 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게 443m예요. 443m.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높이가 그 지은 시기가 90년도에 90년 1931년도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제2롯데월드 우리가 그 2014년에 준공했나 그러죠? 네? 2014년에 준공했어요. 80몇 년 지난 뒤에 우리가 그거를 건설했다고요. 근데 설계 우리가 안 했어요. 그죠? 설계 우리가 안 했어요. 그 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5개 중요 그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 엘리베이터 뭐 등등 공조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한 거 없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기보다도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설계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더 돈을 세이브하고 이렇게 하려면 외국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하여튼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1931년도에 불과 1년 만에 건설해 버립니다. 그때 레미콘도 없었어요. 들짐을 지고 나르고 뭐 크레인을 나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대단한 역사적인 건물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 타워도 423m 정도 돼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 이제 고층 주거 단지잖아요. 그죠? 이거 뭐 이 1990년대 초,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이제 4대 신도시 분당, 삼본, 평촌, 중동 뭐 이 아파트들을 건설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20층, 25층짜리를 막 건설했어요. 처음에는 보통 10층, 15층이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장 높은 주택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두산 유브 더 제니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0m. 지상 80층짜리 이게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이제 주택도 이렇게 초고층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콘크리트 사용이 됐고 콘크리트의 한 70% 이상은 골재. 자,
골재는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골재 종류를 보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죠. 근데 이 골재도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어요. 사람도 나는 충청도 사람. 어디 출신이세요? 경남. 아, 경상도 분 어디? 나 전라도. 다 달라 다. 지역이 다 달라요. 지역을 일단 나눌 수 있어. 이사장님 혈액형 뭐세요? O형이요? 저하고는 달라요. 전에 A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혈액형으로 나눌 수 있고 뭐 이게 다 성격으로 나눌 수 있고 몸집 큰 놈, 작은 놈, 머리가 좋은 놈, 나쁜 놈, 어떤 놈은 뭐 영어를 잘하는 놈, 뭐 어떤 놈은 뭐 그 운동을 잘하는 거 이렇게 막 쓰임새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다 달리 할 수 있어요. 골재도 마찬가지예요. 크기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고 어디서 나느냐? 충청도 출신이야? 경상도 출신이야? 뭐 이 활성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인공적으로 만드는 부승골재야? 천연적으로 만드는 하천골재야?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특성에 따라서 당연히 나눌 수 있고 용도에 따라서도 도료이나 콘크리트형이나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골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보면 우선 PS에 정하고 있는 골재의 종류는 많은데 도로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주로 도로용하고 콘크리트용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도로용에 대해서는 골재는 어떻게 분리한다라고 KS에는 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콘크리트용은 딱 정하고 있어. 일단 세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발생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엔 알칼리 골재 반응성에 관해서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 방법을 구분하고 있어요. 발생원에 따른 분류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거는 별로 없어. 그죠? 한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보통. 그지? 여기 보면 천연골재하고 부승골재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것들은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선별파쇄 골재인데 왜 그 많이 쓰이는데 여기 없지? 그거는 부승골재에 해당이 됩니다. 부승골재. 나 개답사 하는데 천연골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KS에서는 발생원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사실 요 순환골재, 앞으로는 요 슬래그 골재라든지 경량골재라는 것들도 좀 관심을 국가적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입자 크기에 따라서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57골재, 뭐 46골재, 뭐 이런 78골재,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57골재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크기가 5mm에서 25mm 사이에 있는 것들. 이것을 57골재래요. 굵은 골재, 57골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호칭을 합니다. 그다음에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이게 좀 내구성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요 알칼리 골재 반응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 반응성이 있는 골재냐 아니냐에 따라서 A, B로 이렇게 나눕니다. 예전에는 KS 규격이 제가 그 기술표준원에 KS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쫙 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건설 분과에서 콘크리트 분과가 있어요. 콘크리트. 그래서 콘크리트에 관련된 KS 규격의 그 개정이라든지 제정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를 심의하는 기구예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이라고 하죠. KS 전문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콘크리트에 관한 골재 규격이
종류별로는 많았어요. 골재에 관한 규격, 뭐 시험 방법에 관한 규격도 많이 있지만 종류에 관한 규격이 되게 많았어요. 콘크리트형 골재라는 규격도 있었고 콘크리트형 부순 골재, KSF 2527 이런 거 잘 알죠? 요 두 가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고조형 경량 골재, 다음에 뭐 슬래브 골재, 순환 골재 뭐 등등 이렇게 많았어요. 요거를 이게 사용하기가 케이지 규격을 관리하기도 그렇고 이 정확하게 사용하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를 통합하자라고 해서 현재는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요거 하나만 남겼습니다. KSF 2527 하고 콘크리트형 부순 골재가 아니고 콘크리트형 골재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다 통합해서 하나로 규격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에 따른 분류인데 제가 이제 그래도 제가 건설 분야의 전공자잖아요. 토목공학과 나오고 사실 업무는 제가 건축 쪽을 주로 이제 했는데 근데 그 토목 관련 회사나 건축 관련 회사 현장의 기술자들 다들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장골재하고 굵은골재가 뭐예요? 라고 보면은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최소한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이 중에서도 일부는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보통 굵은골재하고 장골재는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5mm보다 크냐 작으냐로 구분을 하죠. 보통. 근데 이게 모여 있을 때는 그렇게 잘 안 돼요. 5mm보다 큰 것 작은 다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 입자군으로 했을 때는 5mm체의 85%를 통과하느냐 마느냐로 장골재하고 굵은골재를 가릅니다. 정의가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쓰이는 말 중에서 이거를 보시면 요즘 해상은 이제트모래는 엄청 가늘죠. 엄청 가늘어요. 그리고 부순 모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덜 깨서 좀 굵은 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사하고 부순 모래하고 섞어서 쓰면 좋아. 그죠? 좋은 거예요. 상당히. 근데 그거를 입자 크기를 조립률이라는 걸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조립률이 낮으면 이게 가는 거고, 입자가 굵으면 이제 그 조립률이 높아지는데, 조립률이 2.2 이하면은 이건 세사 가는 모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중사는 우리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그 조립률로 한 2.8 정도 되는 거, 왕사는 조립률 한 3.3% 이런 왕사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정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수치적으로 어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일컬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본 말로는 옥살이라고 그래요. 옥살이. 우리 현장에서도 가끔 옥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옥살이. 우리나라는 뭐지? 그래서 야, 공깃돌이라고 해야 맞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저희 여쭤보겠네요. 보통 한 5에서 10mm 정도 되는 거. 오히려 호박돌은 우리가 많이 써요. 목서. 호박돌을 많이 쓴다고요. 한 10cm에서 한 30cm 정도 되는 정도 크기 정도면은 뭐 호박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공깃돌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요 입도를 나타낼 때 입도 곡선이라는 걸 써요. 다음 페이지에서 저기 하고. 자, 장골재랑 굵은 골재 왜 구분을 하죠? 왜 꼭 나눠야 되나? 꼭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 안 나눠도 돼요. 골재로만 되는 거죠. 사이즈로만 구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장골재하고 굵은 골재는 특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콘크리트용으로 사용할 때는 그게 중요해요. 아마 장골재와 굵은 골재를 구분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콘크리트 전문가 이외에는.
콘크리트 전문가들 대부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거는 사실은 5mm 이하의 입자는 이 큰 거 작은 거가 이게 분리가 잘 안 돼, 움직여도. 근데 큰 거는 입자가 크면은 큰 거 작은 것이 움직이면은 막 분리가 돼. 큰 놈은 큰 놈대로 가는 놈은 가는 대로 모여요. 근데 모래같이 가는 5mm 이하 정도 가면 이게 잘 안 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콘크리트에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장골자하고 궁굴모자를 분리해서 얘기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골재는 하나의 입자를 크기를 딱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동그랗게 생긴 것도 아니고 입방체로 뭐 정사각형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정육면체도 아니고 이거 딱 잴 수가 없어요. 그죠? 용적도 몰라. 용적도 몰라요. 그래서 잴 수가 없는 거야, 잘. 되게 힘들어. 아주 없다고 그러다도. 그래서 어떤 눈금을 가진 채,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뭐 얼맹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가면 많이 있대. 뭐 공망, 뭐 우레탄망, 뭐 스틸망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채의 눈금의 간격을 가지고 거기에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우리는 보통 표준체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시험실에서는 표준체. 그 눈금을 가진 그 채 눈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 골재 입자의 크기를 따져요. 그래서 이런 입도 분포 곡선이라는 것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요 장골재가 있다면 0.8mm보다 큰 거 작은 거가 요 0.8mm에 해당하는 게 이 총량 중에 몇 퍼센트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한 10, 20, 30, 한 2, 3% 정도가 0.8mm 정도의 크기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자군으로 나타내요. 이건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지 숫자로 나타나는 우리는 보통 사용할 때는 숫자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림을 어디 갖다 보여주면 이렇게 어렵잖아요. 판단하기 쉽지 않고 숫자로 나타내 좋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조립률이에요. 조립률. 그게 조립률. 낮을수록 작은 입자다. 이런 거. 당연히 굵은골재보다 장골재가 조립률이 낮죠. 시방사에서는 이제 조립률의 추천 범위를 권장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장골재는 원래는 2.3에서 3.1 정도가 권장사항인데 케이스 규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2.1에서부터 3.3까지 이렇게 좀 넓혀놨어요. 요즘 아주 가는 모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굵은 골재는 6에서 8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에 따라서도 다르게 구분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경량이냐, 보통이냐, 중량이냐.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이유, 쓸모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쓸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경량 콘크리트에 경량 골재를 사용해서 콘크리트의 그 무게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층 건축물 질 때 다 강해야 되는데 슬래브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 가벼우면 좋아. 가벼운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량 콘크리트를 만듭니다. 아셈타워에 경량 골재를 사용했는데 그때 골재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골재 가격의 몇십 배, 한 10배 이상 뭐 이렇게 됐다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고 계속 국내에서 경량 골재를 사용한 경량 콘크리트 개발을 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경량 골재를 만드는 업체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 시골에 그 예산이라는 데서 이제 그 업체가 있고 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작아서 그래서 계속 지금도 아마 다른 경량 골재를 만드는 업체가 있는 걸로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시장이 좁아서.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쓰면 그런 데가 활성이 되고 기술 개발도 많이 될 거거든요. 반대로 중량 골재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무거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바다에 뭐 같은 거 침매시키는 이런 침매시키는 바닷속에 넣어놓는 이런 구조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트라포트도 마찬가지 하나의 걸 수가 있고 어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 발전소의 경납고입니다. 그거는 콘크리트로 방사능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원자력 발전소의 경납고의 그 콘크리트 벽 두께도 2, 3m 정도 되거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 났을 때 콘크리트 덮었잖아요. 후쿠시마도 콘크리트 덮자라고 했었잖아요. 못했어요. 못했는데 왜 콘크리트를 하려고 했을까? 싸고 차폐 성능이 높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이런 중량골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량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산지나 제주 방법에 따른 분류는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부분이에요. 그죠?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 천연골재. 이건 자연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인공골재. 이거는 파쇄라든지 선별, 가공, 소성, 여러 가지 인공적인 작용, 기계적 작용이나 공학적 작용에 의해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정의를 구분을 해요. 종류 다 알고 계신 거죠.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골재, 육상골재, 경량골재. 산골재가 뭐죠? 산골재. 산골재가 뭐예요? 산골재. 산골재에서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 지적하면은 얘기를 하시려나? 우리가 보통 산골재예요. 근데 어떻게 돼서만 일단 산에서 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산골재라는 거겠지. 근데 왜 산에서 그런 모래가 나? 산에서는 암석이 나야지. 근데 옛날에 백악기, 쥐락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바다에 있던 곳이 융기돼서 산으로 된 곳이 있어요. 꽤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산골재, 산모래, 산자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산모래 쪽. 육상골재 이런 것들 옛날에 하천이 있던 곳들 밭에서 밭인데 옛날에 하천이 있던 곳이야. 거기서 캐는 개답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인공골재도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제 무슨 골재?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 제일 지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하고 있는 것이 선별파쇄 골재예요. 그죠? 옛날에 그거 못 쓰게 했었어요. 옛날에 못 쓰게 했어요.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 이때 가면서 이제 중후반 가면서 이제 그거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건설공사장에서 이제 발파석 같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터널 공사할 때든 주택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택지 조성 공사를 할 때든 원래 있었던 산이나 이런 걸 까서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돈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골재 그걸 깨서 만든 걸 무슨 골재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별파쇄 골재가 이제 많이 쓰이게 됐는데 90년대 후반 2000년도 가면은 이게 또 순환골재라는 것이 문제거리로 하나 됩니다. 문제거리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잘못된 얘기예요. 자원이에요, 자원. 이것을 그냥 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원을 활용하면 좋은 거거든요. 순환골재에 폐콘크리트가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6천만 톤, 7천만 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요즘은 광산에 있는 석회석 광산에서 나오는 석회석 골재도 만들 수 있고 슬레이브 골재 이런 것들인데 심지어는 마타메시 골재. 요즘 여기가 요즘 참 화두에 많이 떠올라요. 화력 발전소, 그죠? 고령 화력. 왜 그렇게 사고나게 해요?
또 사후조치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그렇게 되고 뭐 그러냐. 직원도 거기는 기관제였었나요? 죽은 사람이 기관제였었나 그래? 무슨 회사죠? 용역회사 같은 뭐 했던 사람은 다 똑같은데 자기네만 챙기고 응?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화력발전소 엄청 얘기 나오잖아요. 미세먼지가 뭐냐? 어떻게 보면은 플라이애쉬예요. 플라이애쉬 그 미연 석탄을 떼서 나오는 그런 그 연소제인데 그거를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요. 보통 플라이애쉬를 콘크리트용으로 아주 가늘게 만들어서 콘크리트용으로 씁니다. 시멘트용을 만들 때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많은 부분 폐기되고 매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립장 없거든. 매립 안 시켜주거든. 심지어는 폐콘크리트 같은 것도 매립장에서 안 받아줘요. 방법 없는 거 어떻게? 버려야지 그냥 몰래. 그런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많다고는 거짓말이고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제가 LH 있을 때도 택지를 샀어요. LH에서 택지를 사가지고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대지조성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 쓰레기가 다 어디서 누군가 거기다 묻어놓은 거예요. 뭐 이런 거. 근데 그 석탄 그 화력발전소에서는 그런 폐기물을 이제 그 가는 애쉬는 플라이 애쉬라고 해가지고 이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데 그것보다 좀 무거운 재 이런 거는 바텀 애쉬라고 해가지고 쓸 용도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국 끝에 이걸 골재로 만들어서 쓰자라고 해서 규격까지 만들어 있어요. 이런 용도를 자꾸 개발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장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 딱 20분 남은 4개 파트 중에서 이제 20분 남았는데 조금 시간이 빨리려나? 가보시죠. 자, 그러면 골재가 가져야 할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는 어떤 장점이 있어.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나를 써주시오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골재도 뭔가의 특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의 문제점이 없어야 돼. 그죠? 골재는 우선 정말 어디 가나 있는 것이 골재예요. 부존량이 많아.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 근데 게다가 엄청 싸요. 진짜 국내 골재 가격 좀 올려야 되는데. 홍 팀장님 가셨나? 어떻게 올려봅시다. 그럼 골재 가격 좀 올려야 되고 레인콘 가격 좀 올려야 돼요. 근데 하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이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용도는 뭐 건설공사, 토목용, 건축용인데 그 중에서 콘크리트용이 많죠. 골재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일단 골재만 사용하는 방법. 도로 같은 데는 그냥 골재만 까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경우도 있어요. 그죠?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공장 제품 이런 것들은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섞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골재 종류가 아까 보시면 하청골재, 부순골재, 뭐 해사, 그 순환골재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보통은 그 시방서나 KS에는 원래는 한 가지 제품을 만들 때 한 종류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혼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그 규정이 보완이 돼야 돼. 그래서 골재에 혼합골재라는 이런 규격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안은 다 나와 있어요. 안은 혼합골재 아까처럼 해사와 부수모래를 제대로 섞어 쓸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마련해주고 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혼합골재 교육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서 추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골재 품질 특성은 종류별로 다 다르죠. 그죠? 강골재하고 강자갈하고 부승골문골재하고 다르죠. 그죠? 강자갈은 뭐 매끈매끈하지만 부승골재는 막 각이 지고 우들우들 거치잖아요. 슬래그 골재? 슬래그 골재는 대체로 표면이 이제 용융을 시킨 거라 이렇게 좀 매끈매끈해요. 어떻게 가공 방법에 따라서는 파쇄도 시키고 해가지고 거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슬래그 골재도 어느 거는 무겁고 어느 거는 가볍고 막 그래. 고루 슬래그 골재는 보통 골재 정도의 그 무게가 그 정도 되는데 동슬래그 골재 이런 것들은 중량 골재예요. 밀도가 3.3. 보통 골재는 한 2.6 정도 되잖아요. 근데 동슬래그 골재 이런 거 한 3.3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골재 종류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재를 선정할 때 골재라고 해서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사용자는 항상 좋은 품질을 요구를 하게 돼요. 싸고 좋은 품질, 그죠? 가성비가 좋은 거. 우리가 저도 그 기업에서 이제 그 사람을 채용할 때 저도 참 그 인사위원회 해가지고 이제 많이 사람 뽑아보게 되면 사람 뽑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문제거리를 뽑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허당이야. 이런 경우도 많아요. 많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일단 업무에 적합한 사람, 골재도 용도에 적합한 용도의 골재를 사야 된단 말이죠.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써야 돼. 건축을 해야 되는데 행정하는 전공한 친구를 뽑을 수 없듯이, 그잖아요.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을 뽑아야지 품질 좋은, 그죠?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 골재도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골재의 중요성을 가지고 또 한 가지 한번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골재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가 콘크리트예요. 그죠? 근데 콘크리트의 그 구성 비율을 보면 콘크리트는 거기에 들어가는 골재, 전골재, 구문골재, 시멘트, 물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공기가 이제 들어가요. 공급 이런 게 들어가는데 대략적으로 양이 이 정도 돼요. 굵은골재, 장골재 합해가지고 한 70 내지 한 80%, 한 70%에서 75% 사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그 다음에 그 시멘트가 한 10 내지 한 15%. 최적으로 보면은 물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시멘트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전체 체적의 70~80%를 차지한다면은 그거의 품질이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냐 하는 거죠. 골재 품질이 콘크리트 품질을 좌우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골재가 지녀야 할 특성. 그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에요. 골재가 지녀야 할 특성 무엇인가? 제가 이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한 5가지만 일단 열거를 해봤어요. 그 이외에도 뭐 엄청 많을 거예요. 첫째, 강해야 돼요. 그죠? 어떤 세파가 몰아쳐도 태풍 왔다 갔지만 와도 견딜 수 있어야 돼. 사회 움직임은 엄청 험난한 움직임이잖아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변화에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속이 좀 꽉 찬 사람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말만 많고 나중에 보니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막 허당이야. 이러면 안 돼요. 골재로 와서는 밀도가 높아야 된다. 흡수율이나 공급률이 낮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성격도 좋아야지. 괜히 회사에 와가지고 트러블 메이커나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그죠? 있어. 아니에요?
나는 아니다. 저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트러블 메이커라고 할 수도 있겠지. 아니에요. 저는 성격 동감합니다. 근데 조금 일부 상황에 따라서 조금 까칠하기도 하긴 해요. 골재도 둥그스름한 게 좋아. 그죠? 그리고 굵은 거, 작은 거에 골고루 이렇게 살 섞여서 조화롭게 돼 있는 게 그게 좋아요. 입도가 좋고 입형이 좋아요. 우리가 생산할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입형이 좋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문제되는 단점이 없어야 돼. 아니 해외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해. 저처럼 이런 단점이 없어야 돼요. 그죠? 아니 건축을 전공했는데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 이러면 안 되죠. 사무실에 와가지고 출퇴근 시간 제 맘대로야. 그냥 회사 분위기만 나쁘게 하고 안 된다. 이런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죠? 유해물질은 안 돼. 그 다음 건강하고 오래 견뎌야 된다. 내구성이죠. 요즘에 주택은 저 콘크리트 구조물 얼마나 가지? 전 분당에 살거든요. 분당에 사는데 제가 95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처음 그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한 건데 95년도. 그러니까 93년도, 92, 3년도부터 그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95년도에 분양한 거예요. 입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93년도 이전에 진 거는 회사의 연분량에 대한 규제가 조금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뭐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저도 이제 조사를 나가봤었거든요. 국토부 저기 할 때 예전에 건교부지. 근데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신도시 아파트들이 지은 지 벌써 한 30년 돼간다고요. 30년. 그리고 원래 콘크리트 그 아파트를 설계를 할 때 몇 년으로 설계한 거지? 목표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재건축 허가를 낼 때 그 전에 20년 지났으면 허가를 해줬어. 25년, 요즘은 30년에도 잘 안 돼. 40년 정도 돼야 재건축 허가를 해주고 막 이래요. 특별히 구조물의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갈 수가 있느냐.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쳐도 누가 갖다 소금을 뿌려도 얼마만큼 오래 견딜 수 있느냐. 골재도 그래야 돼요. 추위에 웅치고 더위에 퍼지고 한절기에 감기 걸렸다가 휴가 내고 병으로 입원하고 조기 퇴직하고 이거 회사에 정말 안 돼요. 이런 내구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KS 규격에 품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리적 성질에 관한 것, 화학적 성분에 관한 것, 유해물질에 관한 것, 기타 또 이런 거 이렇게 쫙 있어요. 이거 뭐 엄청 많아요. 엄청. 그죠? 여기서 막 한 20가지가 넘죠. 25가지, 26가지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근데 모든 골재에 대해서 다 이런 거를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모래다 하면 뭐 수중 침시 시험, 자외선 시험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뭐 어떤 거는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재의 종류별로 각각 특성이 다르다 하는 것이고, 그 특성에 따른 골재 종류에 따라서 만족을 해야 될 특성의 그 항목이라든지 그 규정값이 각각 다르다. 회사가 아닌데 연분량을 조사를 해야 되냐? 의무적으로는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거의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규정이 이쪽에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요즘 얘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얘기되는 것 중에는 하나는 내화성이에요. 내화성. 그 빌딩이 불이 났는데 옛날에 대연각 호텔 화재 사고 기억하시는 거 같아요. 1970년도 정도쯤 이제 났었던 건데 저 명동에 있던 대연각 호텔 화재 나가지고 그때 전후를 해가지고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타워링.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타워링. 우리나라에서 그와 비슷한 영화가 근래에 있었죠. 그게 그 불이 나면서 막 이제 공중 낙하를 해서 그냥 사망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자, 그 불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뭐 몇 시간이 아니고 거의 하루 넘게. 그 열에 과연 콘크리트가 괜찮을까? 이게 의문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철근 안 녹았을까? 이런 게 의문이 된 거예요. 근데 콘크리트의 그 화재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은 골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골재가. 화재가 나면 콘크리트가 뭐 200도, 300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500도, 1000도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화강암, 우리나라 화강암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이부터 이북 쪽 이제 특히 이제 화강암이 많은데 화강암이 문제가 돼요. 화강암은 573도를 넘어가게 되면 조직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강도, 콘크리트의 강도, 골재 강도,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를 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우리나라 화강암 없으면 화강암 제외시키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뭘 갖다 쓰란 말이야? 다른 거는 뭐 700도, 800도 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화강암 못 쓰게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못 해요. 규제를 못 해요. 그래서 겉에서 화재에 의한 온도를 차단할 수 있는 내화 피복을 하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왜 내화 피복이 필요하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라돈이라는 게 있어요. 라돈. 골재에 암석에 방사능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라돈이에요. 제가 그 공부할 때인데, 그러니까 30년 전, 그때쯤에 유럽에서 한번 문제거리로, 화두로 이렇게 나왔어요. 등장을 했어요. 라돈이라는 게. 뭐 언제부터 그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거는 1980년대 후반, 이때 라돈 얘기가 유럽에서 참 문제가 돼서 막 이렇게 그 논문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근래에 와서 얘기가 많이 돼요. 특히 이제 후쿠시마 사건, 그 사건 이후로는 특히나 방사능 문제가 많이 얘기되는데 주택에 입주를 했더니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높아. 그죠? 방사능 수치가 높아. 이게 어떻게 돼? 이런 얘기가 막 된 거예요. 근데 골재를 그것도 문제인데 라돈도 화강암에 특히 많이 있어요. 규제를 할 수 없어. 근데 사실은 주택에서의 라돈 문제는 골재 문제가 더 심각한 것도 있어요. VOC 있잖아요. VOC 예? 휘발성 석유화합물인가 뭐 VOC 있잖아요. 그거 규제가 콘크리트 때문에 처음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콘크리트는 뭐지? 시멘트 독이니 뭐니 뭐 이렇게 해서 나쁜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VOC는 대부분 도장제에서 나오죠. 도장제. 라돈도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쪽에 나오는 라돈이 사실은 더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내화성이나 라돈도 우리가 골재의 특성 중에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골재의 종류별 품질 특성이나 유의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골재 종류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열거를 해봤어요. 산림골재, 하천골재, 바닷모래 육상골재, 선파골재, 순환골재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산림골재 같은 경우에는 입평이 하천골재보다는 다소 거치기 때문에 불량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조립률은 부순모래가
강물에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조류율이 낮은 해사 같은 거고 혼합을 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뭐 이런 유의 얘기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좀 더 자세히는 대부분 잘 아실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몇 가지 사진이니까 이건 석산, 뭐 하천 한강에서 그 강물에 채취하는 거, 인천 바닷물에 채취하는 거, 전남에서 계답사 채취하는 광경 이런 거 있고, 위에 강자갈의 형상, 순골재 형상이에요. 이게 순환골재 세 가지가 있는데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안에 있는 골재를 그 빼내는 거기 때문에 골재를 빼내도 그 겉에 모르타르나 페이스트가 자꾸 묻어 있어요. 이거를 얼마만큼 제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품질이 좌우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다음에 강물에, 바닷물에 무슨 장골재, 육성 장골재 있고, 경량골재를 만든 몇 가지 종류입니다. 천연, 뭐 인공, 그다음에 슬래브 골재, 뭐 슬래브 장골재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선별파쇄 골재인데 저는 그 선파골재를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파골재에 대한 국내에 좀 더 면밀한 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제가 그 전에 그 부속모래라든지 순환골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품질 실태가 어떻고 생산 기술은 어떻고 현황은 어떻고 이런 걸 조사하고 그 품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렌콘 공장 그 심사를 나가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점토예요. 점토. 선파골재 이런 보통 이제 흙 같은 것들 많이 섞여 있는데 그 세척을 좀 잘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원래 퇴적한 경우가 많거든요. 선파골재 중에 퇴적함이 또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원래 성질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태 조사를 해서 스스로 우리 골재는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이런 경우는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업체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픈 곳은 내밀기 싫어해. 나타내기 싫어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면은 좋은 것도 이렇게 잘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거는 마지막 커트입니다. 골재 개량에 관한 건데 요거는 특별히 활용할 때 문제니까 참고로 알아주시고 골재를 개량할 때 우리는 용접 개량을 보통 합니다. 부피로. 근데 중량 개량을 하는 게 사실은 맞다. 그래서 골재 채취법 우리가 저기 할 때도 개정안 내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중량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물을 먹으면 부피가 펑 많이 변해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제가 시간을 마친다고 했는데 한 2분 정도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매진말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앞으로 여러분들 발전하시고 건강하기 바라시고 골재 업계의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